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TC CAD 세그먼트 박종호입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크레오 7.0 릴리즈를 맞이해서 PTC 코리아의 CAD 프리세일즈 두 분을 모시고 실시간으로 웹캐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하시는 고객분들께 이 경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PTC 코리아의 김동근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재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외에 웹캐스트에 참여하신 고객분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기 위해서 포비스의 김한수 수석 외에 엔지니어들이 온라인으로 응대하면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PTC의 직원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고객분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대신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TC의 로드맵부터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부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PTC가 바라보고 있는 CAD의 비전과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크레오 7.0 릴리즈에서는 어떤 점이 얼마나 어떻게 새롭게 변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CAD 로드맵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PTC는 1985년도 설립해서 CAD, PLM, SLM, 여기서 SLM은 서비스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리고 ALM까지 전체적인 제조 산업 전문 솔루션과 플랫폼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IoT 사업, 증강현실 사업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MS 로크웰, 엔시스 등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프로스트미라는 AI 기반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솔루션을 갖고 있는 프로스트롬사를 인수했고 최근에 저희가 사상 최대 인수 비용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CAD CDM CAD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하는 온셰프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일반적인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완벽한 SaaS 기반의 최초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이런 사업의 일환들이 제조산업 전문 솔루션 회사로서 전체적인 사업의 영역을 완전히 크로즈 루프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AD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제 너무 많아서 이제 4.0부터 7.0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 많은 고객들은 이제 프로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크레오라는 이름을 네이밍 브랜드를 바꾸고 그러면서 기존의 설계, 엔지니어 중심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그러면은 설계, 해석 분야, 그리고 3D 프린팅, 그 다음에 IoT, AR까지 가면 전체적인 풀 사이클의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CAD 솔루션으로 거듭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제 7.0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기존에 저희가 약했던 이제 시뮬레이션 영역 부분을 엔시스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 크레오로 도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막강한 이제 라인업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크레오 7.0은 크게 이제 네 가지 영역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엔시스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엔시스 솔루션이 저희 크레오로 들어온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그 다음에 저희 크레오만의 신기술인 디지털 트윈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짧은 시간에 최대한 잘 설명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크레오 7.0 신버전에는 이제 4필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능부터 김 전사님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품 납기 기간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이제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거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PTC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작년 말에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라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툴을 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9월 달에 크레오 엔시스 시뮬레이션 제품까지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시간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의 7.0에 추가된 기능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기능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크레오를 살짝 띄워서 잠깐 그 4.0부터 6.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이 케이스의 구조 해석을 해볼 건데, 제가 바닥면의 구석과 부속을 이미 해놨고요. 요 아까 전에 스위치가 있던 부분에 지금 50kg 하중을 주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라이브 시뮬레이션 탭에 가서 시뮬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이 노트북 기준으로 해석이 한 3초, 4초, 한 5초 정도 걸려서 이제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실시간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질을 바꾼다든지 요 값이 이제 업데이트가 바로 해석 결과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ABS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허용 스트레스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걸 좀 보강을 하게 되는데, 뭐 립을 세운다든지 제가 이미 모델링을 해왔습니다. 립을 세워가면서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이제 결과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상무님, 이 리브를 추가하고 홀의 두께를 넓히면 하중을 더 견딜 수 있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설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설계라는 건 그 제품에 요구되는 기능들을 만족하고, 그리고 제품이 유지 보수돼야 되는 그 기간까지 견뎌야 되는, 강도에 견뎌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트이죠. 코스트라는 거는 가공비나 재료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설계자는 최소의 재료비로 제품을 완성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 결과를 봄으로써 지금 내가 하는 설계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설계 변경을 한 5-6차례 진행을 하면서 지금 스트레스가 ABS 플라스틱이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이게 이제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능이고, 자, 다음은 요거를 잠깐 그 부가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 이건 GPU 연산 기술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이제 해석이 진행이 가능해서 이제 모델이 변함에 따라, 모델이 이제 설계 변경이 됨에 따라 이제 바로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고, 뭐 라운드를 삭제를 한다든지 메쉬를 짠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3D 모델의 시뮬레이션 조건들, 뭐 구속 조건, 하중 조건들 이런 것들을 바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조건 그리고 결과 이런 거를 별도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크레오의 설계 탐색 기능과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0에 추가된 기능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크게 3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파라미터 스터디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비정상 열 전달 해석, 그리고 플로우 시뮬레이션, CFD 해석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를 파라미터 스터디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행어인데요. 일단 끝에 한 5kg 정도의 하중을 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테리얼은 스틸이고요. 자, 해석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됐고, 이 상태에서 저는 프로브를 사용해서 이 제품이 지금 받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화면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69메가파스칼이 이 부위에 지금 가해지고 있는데, 어널리시스 탭에 가서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실행하면 어떤 디멘전을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이 행어의 이 두께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뭐 2.5에서 4mm까지 4단계에 걸쳐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에서 이제 요거를 모델을 이제 4단계에 걸쳐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제 최적 설계를 하는데 아주 편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4포인트에 대한 해석이 완료가 됐고요. 자, 그리고 비정상 열 전달 해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라이브 시뮬레이션 탭에서 열 전달 해석
실행을 하고 요 부위에 제가 열 하중을 1와트 정도 부여한 다음에 시뮬레이터를 누르면은 1차적으로 이제 정상 상태에 열 전달해서 이 완료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스터디 밑에 트랜지언트 서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열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이제 화면상 보여주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 여기에 보시면은 이 정상 상태까지 도달하는 총 시간을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프로브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위에 열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래프를 보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부위의 열이 지금 2000초 이후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타임 리밋 기능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품의 이 부위의 열 하중이 1와트일 때 이 부위에 약 10초 원하는 시간대의 온도가 얼마인지가 궁금하면은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편리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플로우 시뮬레이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믹서입니다. 요 위에 구멍으로 뜨거운 액체가 들어가고 요 앞면으로는 좀 시원한 액체가 들어가서 온도를 식혀준 다음에 이제 뒤로 빠지는 구조인데요. 섹션을 잘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CFD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CFD 해석을 위해서는 인터널 볼륨, 이 같은 경우는 액체가 이제 안쪽에 있으니까 인터널 볼륨이 필요한데요.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에서는 이렇게 끝면만 선택을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인터널 볼륨이 생성이 되고, 이 플루이드의 이제 재질을, 메테리얼을 7.0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저는 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몇 가지 조건을 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온도는, 물의 온도는 20도, 위에서 들어가는 물의 온도는 100도, 나가는 쪽에 프레셔는 0, 막혀 있지 않다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앞쪽에서는 100, 위에는 150 파스칼 정도를 주고 해석을 누르게 되면 플로우 어널리시스 CFD 해석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결과는 지금 현재 벨로시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트림라인, 파티클, 하고 단면도 쳐서 볼 수가 있고요. 하고 다이렉션 필드, 이런 식의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벨로시티 뿐만 아니라 그 압력, 그리고 온도, 프로브를 사용해서 원하는 지점의 온도 변화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녹화된 영상이 아니고 라이브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접수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CSL이라고 하는 이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이 컴퓨터 최소 사양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하드웨어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이 CSL은 그래픽 카드의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그래픽 카드가 쿠다라는 기술을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요즘은 메모리가 있습니다. 쿠다를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가 4기가 이상이 필수고요. 그리고 8기가 이상이 권장이 됩니다. 참고로 제 이 랩탑 같은 경우는 이제 16기가인데 요거는 좀 고가이기 때문에 한 8기가 정도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예전 4.0에서부터 6.0까지 이
구조적인 해석이 지원됐던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의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얇은 방막 형상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잘 지원이 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극복이 좀 되었는지. 네, 사실입니다. 4.0부터 6.0까지 심지어 지금도 실행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시는 이런 얇은 형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이 좀 생기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솔버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솔버는 4.0 기준으로 M130 버전이 4월 29일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7.0 그리고 6.0 같은 경우는 7월 그리고 8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 어셈블리된 상태에서의 모델도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또 접속 조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어셈블리 해석은 일단 각 모든 파트를 머지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고려한 해석을 합니다. 다만 이 각 파트의 재질을 고려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보시는 요 블럭들 같은 경우는 하나는 스틸, 하나는 알루미늄인데 이 위에 균일한 하중을 가했을 때 이제 스틸이 이제 알루미늄보다 좀 더 딱딱하기 때문에 이제 한쪽에 스트레스가 이제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컨택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본디드 조건, 즉 머지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컨택 조건을 줄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정확한 어셈블리, 뭐 이 슬라이딩이나 접촉을 고려한 해석은 안 되지만 이 설계자 입장에서 이제 컨셉 설계를 하는 와중에 이게 이제 좀 좋은 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파트와 파트들이 다 라인 컨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엔시스나 아바쿠스 같은 전문 해석 툴에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요 용접 같은 것들을 다 모델링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컨택 조건들을 하나씩 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모델이 크거나 복잡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처리 작업이 이제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할 필요 없이 이제 바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용접 구조물이죠. 예, 지금 제가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해석에서 설계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제 해석에 에러가 발생됐을 때 그 에러를 해결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이제 해석적으로 보면은 점접촉이나 선접촉 그리고 어떤 서피스가 뒤집어진 현상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특히 점접촉이나 선접촉은 이제 싱귤레리티가 발생돼서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근데 지금 실시간 시뮬레이션 이 기능은 그 GPU의 그래픽으로 이 형상을 잡아낼 수 있으면 그걸 뭐든지 해석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설계자 해석에 굉장히 어울리는 설계자한테 딱 적합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유동 해석에서 이제 복잡한 내부 구조의 유동장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유동장 처리가 굉장히 복잡한 형상인 경우는 이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는 그런 유동장 처리를 그래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진행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좋다면 이것에 대한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 신뢰도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 해석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결과가 좀 많이 다르거나 좀 틀리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라이브 해석 결과를 이제 전통적 FEA 방식 툴과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이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런 간단한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오차 비율이 한 1, 2% 정도 차이가 날 때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해석이 진행되는 전처리 과정을 생략하고 제외한 시간, 해석하는 데만 소요되는 시간이 한 60배, C셀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라이브가 60배 빠르고요. 요런 열 전달의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한 1, 2%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해석하는 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모델이 조금 복잡해지면 이 오차 비율이 조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6%, 12% 정도 결과 차이가 난다고 저희는
해석을 비교를 해봤는데 잠깐만요. 네. 상무님, 이 편차가 굉장히 좀 너무 심해 보이는 거 아닌가요? 네, 해석의 결과를 비교할 때 이제 제가 많은 고객사들과 이제 서로 비교 검증을 전문 해석들과 비교 검증을 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플롯의 경향성, 어떤 플롯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해석의 그 스트레스 값이 어느 곳에서 발생되는지, 그리고 이제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FEA 방식은 전통적인 메쉬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제품은 이제 블럭과 V8 블럭과 실린더 헤드를 두 개 어셈블리 해놓은 캐드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메쉬 수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몇백만 개의 메쉬 수가 나와서 사실은 메쉬 라운드나 못따기 등등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뮬레이션 라이브의 경향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자의 해석을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자는 내가 설계하는 방향이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방향들이 어떻게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제 탐색하게 되는데, 설계 과정 속에서 이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솔루션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마디 더 붙이자면 아까 전에 어셈블리에서 뭐 컨택 조건도 그런데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에서는 컨택 조건을 줄 수가 없고 좀 제대로 된 좀 세밀한 어셈블리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올해 9월 달에 출시 예정인 크레오 N6 시뮬레이션은 그게 가능합니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컨셉 설계를 할 때는 시뮬레이션 라이브를 활용을 하는 거고, 나중에 상세 설계까지 완료가 된 시점에서는 N6 시뮬레이션 요 기능으로 이제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제품을 구분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크레오 N6 시뮬레이션은 크레오 7.0.2의 또 하나의 모듈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 올해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UI를 잠깐 살펴보시면 크레오 시뮬레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낯이 익으실 텐데 똑같습니다. 그 UI가 동일하고 크레오 내에서 이제 어셈블리, 컨택 조건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제 완벽한 해석을 크레오 N6 시뮬레이션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은 해석 전문 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용 컨셉 설계 솔루션이다라는 이제 답변을 이제 하셨고요. 김 차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이 코비드-19 이슈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지만 그것을 고려해서 포비스와 PTC 주관 하에 이 고객분들을 20분씩 소규모로 모시고 5월 7일, 8일 양일간 이 CSL 무료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료 교육 등록 관련 메일은 오늘 참석하신 고객분들께 모두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요 기능을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레오를 띄워서 일단 보여드리고 장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탭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7.0부터 추가가 되었고 요거를 활용하려면은 7.0의 멀티바디 기능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멀티바디란 다른 캐드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파트 안에서 하나의 그 파트 안에서 이제 바디를 구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디를 여러 개로 이제 분리해 놓을 수가 있는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디가 구분되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엔벨롭.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형상을 만들어내는 이 엔벨롭이 현재 1차적으로 모델링이 돼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다른 부품들이 체결되거나 볼트나 이런 것들이 체결되는 부분들을 별도의 실린더 형태로 모델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샤프트까지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몇 가지 조건들을 이미 적어왔는데, 일단 스타팅 지오메트리, 디자인 스페이스의 스타팅 지오메트리로 요 음영 처리된 요 형상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부품이 체결되는데 또는 이 그 펑션 하는 데 있어서 이 필수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스페이스들, 아까 전에 다른 바디로 모델링을 한 이런 부분들이 프리저브드 지오메트리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제너레이트가 되는 형상이 침범하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익스클루드 지오메트리로 넣을 수가 있고, 아까 전에 이거는 그 시뮬레이션 기반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기 때문에 구속 조건, 볼트가 체결되는 부분의 구속, 그리고 하중을 지금 수직 방향으로 500km 정도 모델링 해 놨습니다. 여기 이제 디자인 크라이테리아를 제가 요 음영 처리된 부분에서 볼륨을 30% 미만으로 줄여서 제너레이트를 해라 라고 설정을 해 놨고, 이 상태에서 옵티마이즈를 누르면 여기서 그 음영 처리된 부분이 이제 설계를 최적화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이제 아까 그 컨스트레인 영역, 그러니까 체결 부위라든지 이건 설계를 유지해야 되는 영역을 이제 멀티바디로 이제 모델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로드 케이스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 케이스란 기존에 있었던 그 고정되는 부분, 그리고 하중이 가해지는 부분, 여기 이제 스트럭처 1번이라면 제가 지금 또 하나를 추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품에 가해지는 하중이 아까 전에 수직 방향으로 위로 올라갔다면 요 스트럭처 2번에는 예를 들어 좀 아래 방향으로 500kg의 하중이 가해지고, 심지어 플러스 Z 방향으로도 한 500kg 하중이 걸린다 라고 조건을 추가를 하고, 두 개가 있죠. 이 상태에서 옵티마이즈를 누르면 요 두 개의 로드 케이스를 다 충족을 하는, 둘 다 충족을 하는 형상을 AI가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좀 편향된 로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오른쪽이 좀 더 두꺼워지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필요에 따라서는 좌우 대칭 조건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 이거를 3D 프린팅을 할 게 아니라 주물이나 단조로 찍어낼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들을 여기에서 디자인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해 가지고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트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델이 형상이 이제 제너레이트가 됐으면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제품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솔리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크레온 내에서는 솔리드로 이거를 바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이 기능이 결국에는 다른 경쟁사들에서도 이미 출시가 되고 있는 이 기능들인데, PTC에서 출시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이 기능이 경쟁사들의 제품 대비해서 어떤 점이 더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이제 아웃풋 문제인데요. 기존에 이제 대부분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솔루션들은 마지막 이제 지금 보여주는 이제 마지막 형상이 그 테슬레이트 된, 그러니까 좀 거친 형상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재처리하거나 아니면 그걸 기반으로 다시 모델링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크레오 2.0부터 들어왔는데 프리스타일 형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비랩 형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이 모델을 3D 프린터나 실제 제작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솔리드로 컨버전이 완료가 된 경우는 추가적인 그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바로 CSL로 넘어와서 아까 전에 부여했던 두 가지 로드 케이스에 대한 이 구속 조건, 하중 조건,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자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크레오 7.0.2에 추가되는 기능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형상이 제너레이트 되기 전 단계에 이 상태의 모델을 클라우드로 업로드를 해서
이 매뉴팩처링 조건들을 범위로 주고 그 범위 내에 충족되는 형상들을 뭐 수십 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수백 개까지 자동으로 AI가 제너레이트를 하고 그 제너레이트된 그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형상에 필터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단조로 만들 수 있는 형상을 원하지 않는다. 또는 주물로 주물 공법은 지금 이 제품에 적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제 빼줌으로써 이런 필터를 적용해 가지고 최적 형상을 고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크레오 7.0.2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UI를 살펴보면은 현재 7.0에는 요 샌드 투 클라우드가 없는데 7.0.2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의 기능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 하는 그 타겟도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구조 해석적인 타겟이었는데 열 해석을 기반으로 한 제너레이트 그리고 모달 쪽으로 타겟을 하는 제너레이트까지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어셈블리 된 상태에서도 그러면 제너레이션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지금 멀티 바디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파트에서 그 멀티 바디를 사용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까지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셈블리인 상태에서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요 툴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개발 예정에 있고요. 그거는 추가되면 부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제너레이티브하는 어떤 하나의 부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멀티바디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컨택 조건, 다른 부품과 부품의 컨택 조건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될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부품을 최적화해서 만드는 거지 전체 어셈블리를 그렇게 최적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품을 이제 향후에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포커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고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게 AI 공법으로 제너레이션 되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설계 업무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접수됐습니다.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사실은 설계 환경이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2D 드래프트, 물론 저도 신입사원 때 이제 2D 드래프트 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2D CAD가 들어오고 3D CAD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술들은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컴퓨터의 어떤 능력이 발전해서 이제 AI 기반들이 이제 사방 저희가 이제 많이 듣게 되죠. AI라는 얘기를. 이제 설계 쪽에도 이제 반영이 된 건데 설계라는 거는 사실 설계의 어떤 아까도 목표를 얘기했지만 어떤 설계 과정들을 굉장히 효율화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그래서 최적의 설계를 찾아내는 게 이제 설계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AI 기반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그런 설계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크레오의 특징적인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산성 관련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디지털 트윈과 이 증강현실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PTC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상무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세션은 이제 7.0에도 물론 이제 이 기술이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IoT, AR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면서 CAD의 기술에 이제 접목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크레오의 신기술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실제 물리적인 제품과 디지털과의 결합을 통해서 더 높은 인사이트, 그러니까 더 높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품 설계하는데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상을 감지해서 예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향후 촉망되는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크레오에 들어왔는데요. 예를 한번 좀 보면은 예지 보전의 어떤 케이스인데요. 어떤 펌프가 저희 IoT 솔루션인 띵웍스의 그 펌프의 데이터가 로드되고 그
펌프에서 나오는 각종 센서 데이터를 다시 CAD로 보내고, CAD에서는 펌프에서 알 수 없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들을 다시 띵웍스로 보내서 실시간으로 예지 보존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버추얼 센서라는 기능입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높은 온도하에서 작동되는 상황이라면은 어떤 높은 온도가 발생되면은 모든 제품은 열팽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이의 갭들이 굉장히 중요한 갭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쪽에 물리적인 센서를 달 수 없는 위치라고 그러면은 그렇지만 CAD에서는 그 센서를 디지털적인 센서를 달아서 다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 해석을 통해서 팽창이 돼서 그 사이의 갭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냐면은 이제 크게 R&D 영역과 이제 매니팩처링 영역,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R&D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시험실에서의 각종 시험되는 그 센서 데이터, 아니면은 실제 물리적으로 제품이 활용되는 그 상태의 그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품의 거동 특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시 제품의 개선에 반영하고, 그러면 더 빨리 이해하니까 더 빨리 개발 기간은 이제 단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이나 서비스는 약간 유사한데요. 어떤 설비, 뭐 진동이 항상 발생되는 설비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디지털 트윈을 만들므로써 고가의 장비가 고장나기 전에, 특히 이제 머신러닝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전에 이제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예지 보전하는 거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즈니스 파라다임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데, 기존에는 물건을 판매하고 그 물건에 손상되는 부품을 AS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면은 제품을 판매와 동시에 서비스를까지 같이 판매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같이 판매함으로써 서비스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창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트윈의 이제 제가 데모를 간단하게 하루 정도 만에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실제 로봇의 각종 이제 조인트 부위에 발생되는 앵글 센서를 이용해서 이 실제 디지털 정보에 이제 반영해서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상태를 만드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버추얼 센서의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물리적으로는 알 수 없는 다양한 이제 정보, 예를 들어서 마운팅한 볼트에 걸리는 하중의 힘이라든지 각각의 조인트에 걸리는 힘이라든지 움직임에 따른 무게중심이 어떻게 바뀌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실행해 보면은 탭으로 이제 로봇을 실행했는데요. 이제 로봇이 움직임에 따라서 디지털 정보가 움직이고, 그런 움직임에 대한 정보들을 각각의 이제 디지털 정보에 넣어놓은 이제 버추얼 센서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모니터링하는 이런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실제는 없지만 가상의 어떤 장애물을 두고 그 장애물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로봇을 멈추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상이 긴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다시 띵웍스 이제 모니터링 화면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고 있는 버추얼 센서에서 오는 정보들, 그러니까 지금 하안과 상안을 정해서 이 상안과 하안에 알림을 표시하고 그 이상이 넘으면은 이제 설비를 멈추게 한다든지 이런 데 이제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영상이 생각대로 편집이 안 됐네요. 그 다음은 이제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적층 제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보통 전에 이제 대선 때도 얘기 나왔지만 3D 프린터라고 하는 이제 3D 프린터 기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이 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이제 주요한 이제 장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보통 저희가 설계할 때 그 설계 제품의 제작 방법,
제조 공법에 따라서 설계의 어떤 컨스트레인들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물이라든지 어떤 금형 제품 같은 경우 파팅 라인들을 고려한다든지 되게 많은 이제 빼기 구배를 고려한다든지 이런 설계의 제약들이 발생됩니다. 근데 3D 프린팅은 실제로 어떤 형상이라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는 형상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제작이나 이제 금형하면서 드는 금형 비용들이 이제 절감될 수 있고, 제가 여기 좀 관심 있는 부분인데 디지털 인벤토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고 나면은 각각의 부품에 대한 재고를 이제 쌓아서 언제든지 이제 서비스를 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그러면 디지털 정보, 그러니까 CAD 정보만 있으면은 이런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 없이 컴퓨터에 데이터로 쌓아놓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재고 비용들이 절감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 크리오에 들어있는 적층 제조의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5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빌드 디렉션인데요.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게 기존의 NC는 깎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적층으로 재료를 쌓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어떤 방향으로 쌓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크리오에는 이런 적층하는 어떤 방향을 자기가 스스로 최적화시켜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 하면은 이제 이런 라티스 구조, 이제 격자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효율적으로 재료를 쓰면서 강한 이제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옛날에 기존에 이제 2D의 벌집 같은 구조, 이제 벌집이 굉장히 강한 구조라고 하죠.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이제 격자 구조를 생성해낼 수 있고, 크리오 이제 7.0에서는 이제 통계적인 그 형상까지 그리고 엣지를 인식하는 그런 격자 생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탈 프린팅인데요. 메탈 프린팅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이긴 한데, 메탈 프린팅을 하면서 이제 주요하게 고민하는 건 이제 빌드 디렉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되는 부품을 견딜 수 있는 서포트 구조를 이제 생성해야 됩니다. 머티리얼라이즈의 그 기술을 크리오에 도입해서 이런 격자 생성을 만들고 파라미터로 변경시켜서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크리오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제 제너러티브 디자인과 연계가 되면은 이 적층 제조는 3D 프린팅은 이제 그 힘을 날개를 얻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이제 화면 캡처된 이미지는 약 20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20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이제 부품인데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최적화된 형상, 가장 강건한 원하는 이제 강도까지 견딜 수 있는 형상을 하나의 부품으로 이제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3D 프린팅의 이제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기술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증강현실인데요. 이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느 게 디지털이고 어느 게 실제 물건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증강현실로 디지털 정보로 된 거는 지금처럼 분해를 한다든지 섹션을 본다든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양을 비교 검토해 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데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굉장히 우리가 2D 평면의 디지털을 보는 거와는 틀리게 굉장히 가시적이고 몰입감이 있다는 겁니다. 요새 이제 자동차에서도 아직은 기술이 발전 안 했지만 증강현실을 위한 내비게이션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그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런 기술들을 크리오에 도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재 차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크리오의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바로 AR화해서 증강현실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보여드리자면 툴탭에 이 스페이셜 타겟을 바닥면을 지금 설정을 하는 건데요. 바닥면을 설정을 하고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경량화돼서 저희 PTC 서버로 업로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OK로 넣으면 퍼블리시가 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제가 퍼블리시를 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퍼블리시가 된 거를 뭐 리스트릭티드 모드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유저를 추가를 해서 누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링크를 가지더라도 링크 접속 권한이 가진 사람만 이제 그 모델을 열어서 볼 수가 있고요. 퍼블릭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이제 이메일로 이 증강현실 체험을 보내게 되면은 제가 직접 보내겠습니다. 개인 메일로 이런 식으로 증강현실 체험에 링크를 보냈고, 이 상태에서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증강현실 체험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보낸 이메일이 제 개인 메일로 들어온 상태고요. 요거를 이제 증강현실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뷰포리아 그 뷰라는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론치를 누르게 되면 앱 내에서 바닥면을 바로 포인트를 하게 되면, 카메라를 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이 체험이, 이 모델이 바로 이 앱 내에서 증강현실 상태로 보이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모델을 뭐 돌려본다든지 부품들을 하나씩 숨겨가면서 뭐 안에를 확인해 본다든지. 김동훈 사모님이 데모하신 것처럼 1:1 사이즈인가요? 맞습니다. 뭐 모델에서 퍼블리시 하기 전에 모델 그 사이즈로 조절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줌 인, 아웃, 뭐 로테이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델만 가지고 있으면 증강현실 체험이 바로 가능합니다. 증강현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동시에 여러 명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디지털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 물건과 동시에 겹쳐서 보면서 설계 사양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미리 디지털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증강현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서비스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비스 기사가 탭 하나만 갖고 가서 직접 교환할 부품을 즉각적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최근에 글로벌 선진사들의 제품 개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러니까 CAD의 어떤 비전적인 부분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한 4, 5년 가까이 이제 글로벌 선진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R&D가 지속적으로 CAD의 기본 기능에다 추가된 내용들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MBD와 MBE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3D로 모델링을 했더라도 전통적으로 보통 다시 2D 도면으로 내려서 그 도면을 갖고 제작을 하고 협력사한테 개발을 요청하고 이런 프로세스는 아직까지 존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꽤 이제 선진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무도면화라고 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MBD, 그러니까 모델 베이스드 데피니션에서 3D 모델의 제작이나 검사나 이런 품질 관련된 부분들을 기입을 함으로써 어떤 의사소통을 명확히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D 도면이라는 건 사실은 도면을 이해하는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오인을 한다든지 잘못된 디멘전을 뽑는다든지 이런 오류의 일들이 반드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MBD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선진사들은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CAD의 기본 기능의 이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표준 스펙에 맞게 추가되기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바뀐 거 크리어 4.0부터인데요. 이제 4.0, 5.0, 6.7.0 되면서 이 MBD 기술이 이제 크리오에 완벽하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MBE는 이제 프로세스 관점인데요. 모델 베이스드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이 MBD로 만들어진 3D 모델을 이제 제품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담당하는 PLM에 체크인하고 릴리즈되고, 그것들이 이제 협력사로 배포되고, 이런 3D
3D의 MBD 형상들이 이제 배포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윈칠은 이런 전체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PLM 솔루션인데요. 윈칠에서는 이런 어노테이션 정보들을 BOP 정보로 바꾼다든지 생산 정보로 바꾼다든지 CMM이라고 해서 품질 정보로 바꿔서 효과적으로 그 뒤에 후속 프로세스를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비스까지 연결됨으로써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3D와 2D가 분리됨으로써 이제 디지털적인 정보들이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2D가 이제 마스터가 돼서 전체적인 제품 과정을 흘러가게 되는데 이러한 디지털 스레드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글로벌 선진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난 부분들을 추적해낸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러한 3D 정보가 전체 프로세스를 흐름으로써 이것들을 이제 추적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보통 요새 디지털 트레이스, 디지털 트레이스빌리티 이런 용어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정보들을 좀 더 가시화시키고 정교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동구 사모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추가적인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3시 10분까지 서버를 오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설문 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웹캐스트 종료 후에 온 디맨드 형식으로 다시 보기 영상과 이 발표 자료도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안내드린 5월 7일, 8일 CSL 핸즈온 세미나에 이 좌석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설문지에 참여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PTC 크레오 7.0 릴리즈 웹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고객분들 고맙습니다.